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얼마 전 뉴스에 나온 남자들의 뻘짓거리, 아니 수컷들의 DNA에 관련된 사연이네요. 남편이 서서히 돈에 미쳐 왼수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무서운 세상 조심해야죠. 그런 악독한 사람이 제 전남편이었고 시댁이었습니다. 독이 오르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 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가 도와주었더라면 우리가 그런 짓까지 했겠어? 다 너 때문이야. 아이고 내가 미쳤지. 독종한테 콩깍지가 씌어서는. 이혼소장 날아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네 가족들이 나에게 했던 횡포 전부 싸잡아서 날려줄 테니까.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아. 네 등골만 빼먹는 거머리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해? 아니 너 자체가 그런 남자였던 거네. 피는 절대 못 속이거든. 안녕하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당하네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걸 당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거지 같았습니다. 정말 치가 떨릴 정도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중반의 교사입니다. 친정엄마는 방송에 맛집으로 소개된 이름난 냉면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만큼 냉면집을 운영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탓에 친정엄마의 성격은 보통이 넘으셨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셨기에 힘든 시기에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죠. 넌 그냥 엄마만 믿어. 세상 시선 의식하지도 말고. 저는 2년 전에 소개팅으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재혼한 시모와 사업을 한다는 아가씨, 유학 중인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시모는 시아버님과 사별하시고 지금의 계부와 재혼하셨어요. 남편의 계부가 되는 것이죠. 어린 자식들을 키우느라 계부의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안쓰럽게 여겨 계부가 부부의 연까지 맺고 살게 되셨다고요. 그런데 시모의 씀씀이가 워낙에 컸던지라 경제권을 꽉 잡으시고 생활비만 주고 계셨습니다. 아가씨와 도련님도 불쌍하게 여겨 자신의 자식처럼 키우려고 했지만 시모와 마찬가지로 계부의 재산을 흥청망청 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보다 못한 계부도 나중에는 모든 지원을 끊으셔야만 했습니다. 모두 시모가 잘못 키운 탓이죠. 남편도 장남이라고 어린 동생들의 버릇을 다 받아준 탓도 크고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진 않았었어요. 다만 소소한 갈등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제사 같은 문제였죠. 결혼하고 얼마 후에 시모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제사 문제를 꺼내었습니다. 내가 네 시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줄 형편이 못 되잖니. 그러니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네가 챙겨야지. 여기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이 네 시아버님 제삿 날이다. 자고로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들이 잘 되는 법이다. 그러니 정성 들여서 준비해라. 요즘에는 절에다가 모시면 다 해준다고 하던데 아버님도 절에다가 모시면 안 되나요? 제 말에 시모는 그래도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맏며느리 제사상은 받아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대요. 게다가 절에다가 모시면 그 비용은 저보고 다 부담을 하라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하긴 그 비용을 계부가 주시는 것도 이상하고 남편도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하면서 표정이 쓸쓸해지더라고요. 그럼 몇 년 지내다가 도련님이 유학에서 돌아와 취직을 하면 그때 의논을 하고 비용을 모아서 절에다가 모시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몇 년간 지내지 않던 시아버님의 제사를 저보고 지내라고 하는 것에는 억울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의 사이가 좋았기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었어요. 남편을 낳아주신 생부인이 맏며느리인 제가 제사상 차리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사 이야기를 친정 엄마에게 하니 엄마는 한숨을 쉬시면서 시장에 가면 전이며 나물이며 다 만들어서 판다고 요즘은 다 사서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모에게 트집을 잡히고 싶지 않아 첫 제사상은 제 손으로 직접 하기로 마음먹고 학교에는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장을 봐와서 정성껏 준비를 했죠. 유학 중인 도련님과 외국에서 사업하는 아가씨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시모는 아침부터 찾아와서 미주알 고주알 참견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나물은 잘 할 줄 몰라서요. 조금 도와주실 수 있죠?
시모는 못 이기는 척 나무를 조물락거리셨어요. 그리고 맏며느리가 되어서는 손이 영 서툴다고 잔소리를 하시기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차차 익숙해질 거다라고 애교스럽게 넘겼었죠. 어찌되었든 모양새는 갖추어서 그럭저럭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시부의 제사는 핑계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동정심 유발 계획이었던 것을요. 저녁에 되어 남편이 정장을 차려입고 시아버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 혼자 지내는 조촐한 제사상이 초라해 보였죠. 그리고 뒤늦은 저녁을 먹는데 시모가 용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결혼하면 용돈을 얼마를 준다는데 하면서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고 각자의 월급은 터치를 안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어머니, 저희는 생활비로 100만 원씩 공동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용돈은 남편이 챙겨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아들한테 용돈 받고 싶어서 그러니? 친구들은 며느리가 용돈을 얼마 주었네, 명품백을 사주었네 하니까 너한테 받고 싶어서 하는 소리잖니. 시모의 용돈 소리에 매달 용돈은 남편에게 받으시고 저는 생신 때나 명절 때 챙겨드리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숟가락을 탁 하니 내려놓으시고선 시모 용돈 주는 게 그리 아깝냐고, 자신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홀대하냐면서 서럽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챙겨서 휙하니 나가시더군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시모를 부르며 따라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들어와서 정말 이럴 거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째째하게 구냐고 따졌습니다. 저도 발끈해서 당신은 장모님 용돈 드린 적 있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매번 밑반찬 챙겨서 갖다 주시는데 고맙다고 인사나 제대로 한 적 있냐고 되려 따져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돈을 많이 벌고 계시잖아. 내가 몇 푼 챙겨드린다고 티가 나겠어? 비교할 걸 비교해라. 당신이 우리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 그렇게 속물 아니셔.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뿐인 딸 결혼한다고 수십 년 모은 돈 아파트에 다 지원해 주신 거 몰라서 하는 말이야? 제가 되받아치자 남편은 그만하자며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이 안 통한답니다. 그날 별일 없이 시아버님의 제사도 지내고 좋게 지나가나 했는데 결국에는 시모의 용돈 문제로 대판 부부싸움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그렇게 며칠간을 남편과 불편하게 지내는데 남편이 먼저 드라이브나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서먹하게 지내는 것이 싫어서 못 이기는 척 차려입고 따라 나섰어요.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오랜만에 아울렛 매장에나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명품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아울렛 매장은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 시간을 즐기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렛 매장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아이 쇼핑을 하고 배가 고파 식당에 들렀어요. 주문을 하고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는데 낯익은 얼굴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누구더라 하는데 결혼식 때를 비롯해서 두어 번 본 아가씨인 것 같았죠. 자기야, 아가씨 외국에서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저기 아가씨 같은데 많이 비슷해서? 아닌가? 남편은 비슷한 사람을 본 거라며 아가씨가 왜 여기에 있겠냐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저도 착각해서 잘못 본 것이라 여겼어요. 나중에 아가씨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요. 이미 이때부터 이들은 저 몰래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하고 다시 가방 매장을 둘러보다가 괜찮은 브랜드의 가방 매장에서 시모와 엄마의 가방을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먼저 번에 시모가 용돈 이야기로 섭섭해하셨던 일이 생각나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대신에 엄마 것도 함께 구매를 했고 계부의 선물도 골랐습니다. 남편은 입이 해벌쭉해져서는 좋아라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들이 겪는 평범한 일상인 줄만 알고 지냈습니다. 남편이 드라이브 하자면서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모에게 이 정도 선물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계부도 정이 많은 분이셔서 몇 번 뵙진 않았지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셨죠. 시모가 남자복은 있었는지 좋으신 분을 만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복을 걷어찬 꼴이었지만요. 외출을 한 김에 시댁에 들러 선물을 전해주는데 시모의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아유, 이게 뭐야. 며느리한테 이런 선물도 받아보고 너무 좋다 얘.
진작에 이랬으면 좀 좋아. 저번에는 왜 그렇게 삐딱하게 굴어서는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러니? 당신은 좋은 가방이 잔뜩 있으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아가, 이번만 고맙게 받으마. 다음부터는 내 것은 따로 챙길 필요 없다. 하시면서 앞으로 아이도 낳고 알뜰하게 잘 살려면 부지런히 모아야 된다며 열심히 살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친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붓자식들도 친자식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열심히만 살면 얼마든지 능력되는 대로 보태주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신 분을 호구 삼아 시댁 식구들은 빨대 꽂을 생각만 했으니 아무리 착하신 분이라도 계속 당하기만 하겠나요? 계부는 아가씨가 유학 중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도련님이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자신의 자식들처럼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 시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빗집을 운영하고 계신 계부가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해서 맛있는 갈비까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날은 남편도 기분이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 하더군요. 역시 남자들은 자신의 집에다가 잘하면 그저 좋아하는 것은 모두 똑같은 것 같았죠. 다음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정 엄마에게 사들고 온 가방을 드렸더니 웬 거냐고 묻는 겁니다. 네가 이런데 돈 쓸 애가 아닌데 웬 가방이냐. 김서방이 보너스 탔니? 앞으로는 종종 이러면서 살려고요. 미안해요. 많이 못 사드려서. 앞으로는 자주 사드릴게요. 아서라. 내가 이런 좋은 가방 들고 어디를 간다고 그러니? 안 사더니 뭐라고 한 모양인데 네 시댁이나 잘 챙겨. 둘이 열심히 모으면 크게 사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엄마도 이때까지는 결혼한 딸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시댁과 트러블 없이 지내기를 바라셨었죠. 제가 어렸을 때 친부는 매일 술주정에 바람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참다 못한 엄마는 이혼을 하시고 저를 힘들게 키우셨죠. 지금의 냉면집을 운영하시기까지 또 저를 교사로 키우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세요. 특히나 젊었을 적 남편 잡아먹는 과부부터 진상 손님까지 억세게 그 삶을 이어오셨죠. 그래요, 저 과부예요. 그래서 댁이 보태준 거 있으세요? 적어도 예의는 지키셔야죠. 뭐? 술 한 잔 따라? 육수나 처먹어 썩을 거 사. 그러니 자신의 전철처럼 제가 이혼녀가 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저 또한 남편과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살이가 어디 제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밑바닥까지 검은 짐승들이 작정을 하고 덤벼드니 그 끝은 파국, 아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죠. 결혼하고 한 1년 동안은 그래도 저를 감싸주는 계부가 있어 나름 괜찮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라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남편도 그동안에는 속 썩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던 아가씨의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나 봅니다. 자꾸 계부에게 자금을 융통해달라고 했다는 말이 들려왔었죠. 보태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은 너무 물러서 애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번에도 안 되면 모두 접고 직장이나 알아보라고 해. 결국 계부도 손을 대고 마지막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몇 달 후 아가씨는 그것마저 말아먹고 계부에게 찾아와 싹싹 빌었죠.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엔 진짜예요. 제가 잘 돼야 아버지 어머니 노후에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하죠. 도와주실 거죠? 하지만 매번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걸 아신 계부는 다 정리하고 직장 생활을 하라며 거절을 하셨어요. 자식이라면 깜빡 죽는 시모가 매달려 봤지만 계부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매달려도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자 아가씨가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술을 왕창 먹고 들어와서는 수면제를 들고 와서 반협박을 했다지 뭔가요. 그날은 너무나 피곤해서 저녁을 일찍 먹고 쉬려는데 시모가 남편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부랴부랴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시댁으로 들어섰는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가씨가 머리도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 범벅에 반 미치광이가 되어서 생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물컵도 깨트렸는지 여기저기 날카로운 조각들도 뒹굴어 다니고 있었죠. 술을 얼만큼이나 먹었는지 인사불성해 한 손에는 수면제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조각을 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시모는 더욱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아이고 내 딸 죽네. 여보,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도와준다고 하세요.
아들, 네가 어떻게 좀 말려봐라. 네 동생 저러다 죽는다고. 이번만 넘어가자, 응? 다 비켜. 오늘 내 인생 쪽내고 말 거야.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나아. 가까이 오기만 해봐. 세상의 저승사자라도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어요. 계부와 남편까지 다가가서 조각을 뺏으려고 하자 아가씨는 마구 휘두르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몇 번을 더 시도하다가 아가씨가 술 기운에 휘청했죠. 그 사이에 남편이 재빠르게 아가씨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득바득 악을 써대는 아가씨의 손에서 겨우 조각을 빼내자 모두 한숨을 돌렸죠. 아가씨는 조각을 뺏긴 것도 억울했는지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계부에게 기어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친아버지처럼 잘 모실게요. 아버지 재산 저에게 미리 증여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1억만 도와주세요. 반 미친 거나 다름없었죠. 적어도 사람이라면 시부에게 저런 말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계부에게 재산 증여를 해달라는 말. 아가씨의 인성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학비에 사업자금에 그 많은 돈을 가져다 말아먹고서는 증여라니요. 정말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저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신 분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남편도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아가씨의 입을 막아버리더군요. 저도 이런데 계부는 오죽하셨겠나요. 오히려 실망만 더하셔서 화를 부추기는 꼴만 되었답니다. 아니 그 눈은 자식이 아닌 망나니를 보는 서슬퍼런 눈빛이었죠. 화가 나신 계부는 시모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아가씨도 유학 중인 도련님까지도 모든 지원을 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시모가 도련님은 끝까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놈이든 이것이든 모두가 배은망덕하다며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아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셨어요. 계부는 아주 작정을 하신 듯 하셨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산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마누라나 자식들이나 하나같이 내 등골만 빼먹으려고 들고. 아가씨의 사건으로 졸지에 도련님의 유학 비용까지 끊기게 된 시댁은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에게 매달린 거였습니다. 아가 3억만 마련해다오. 우리 이제 가족 아니니. 남편의 동생이면 당연히 너한테도 동생들인 거지. 당연히 도와줄 거지. 어쩌면 다들 그렇게 개차반인 건지 진짜 세상의 모든 막말을 다 합쳐 해줘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오죽하면 계부도 이 집안 사람들을 포기하고 지원을 끊었을까요? 처음에는 시댁의 이 사건들이 저희를 괴롭힐 줄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런 문제는 미리 못 박아둔 터라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지옥 언저리를 향해 한 발 한 발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자기 내 성격 알지? 도련님하고 아가씨 때문에 어머니 힘들다고 도와주자고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 또한 그걸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분명 남편도 이런저런 똑부러지는 성격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이런 제 성격을 남편은 싫었다, 아니 싫어졌다고 표현하더군요. 남편은 처음에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꼈었는데 지나서 생각하니 시댁이 호구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정 많던 사람이 오지랖으로 변해 모든 걸 다 망쳤지만요. 아니죠. 남편의 이런 성격을 시댁 식구들이 이용해 먹은 겁니다. 하지만 저까지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어서 선을 딱 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100번 1000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일은 시모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선명히 기억이 나네요. 아가씨의 사건이 터지고 계부가 손절을 하자 시모는 내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설마 너도 한 가족이 되었는데 모른 척하진 않을 거지. 너 결혼할 때 사돈이 결혼자금 보태줘서 네가 번 돈은 그냥 있을 거 아니냐. 얼마나 되니? 1억? 2억? 그거 어린 시동생들 위해서 좀 쓰자. 맞아요. 저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결혼자금을 보태주셔서 제가 교사로 일하면서 모아둔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그 돈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어머니 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안 한다고 남편에게 이미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엄마가 지원해준 돈, 평생 모은 돈이세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너무 매정하다고 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미 말을 맞춘 듯 했어요. 자기 너무 매정한 거 아냐? 엄마 말씀대로 내 동생이면 자기한테도 동생인 거지. 그거 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째째하게 굴어.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공동생활비 한 번이라도 안 낸 적 있어? 나 믿고 이번만 도와주라. 결혼 전에는 저의 똑부러지는 성격이 좋다고 하더니 막상 시댁의 일이 터지니 180도 태도가 바뀌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일이 되니 도움을 거절하는 저를 두고 매정하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러니 더 빌려주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니 돌이켜보면 저는 매우 불길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을 하자 시몬은 사납게 눈을 치켜뜨고는 너는 왜 그렇게 정이 없냐는 둥, 교사라고 잘난 척을 한다는 둥,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며 별 이야기를 다 하더군요. 저는 다 무시했어요.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말이죠. 별 이야기들을 다 하며 돈을 빌려달라 사정사정하는 시어머니를 거절하느라 애먹었습니다. 당연히 돈 맡겨놓은 듯이 행동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콤보까지 그들은 더욱 집요해져 갔습니다. 있다 해도 진짜 100% 아니 200% 빌려주기 싫었습니다. 그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남편과의 다툼이 쌓여갔고 집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져 갔었죠. 하지만 이렇게 물러설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계부까지 포기한 그들이 비빌 언덕은 남편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저를 깨우고는 할 말 있다고 거실로 부르더군요. 거실에 나가보니 시어머니, 아가씨, 도련님까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의 신혼집에 말도 없이 와서 소파에 앉아있는 그 뻔뻔한 태도란 안 겪어보시면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맞춘 듯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며 사업자금 2억과 당장 살 집 보증금 1억 합해서 3억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는 교사니까 돈도 꾸준히 잘 나오잖아요. 연금도 보장돼 있고요. 저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잘 돼야 언니도 편하다고요. 아가씨는 제 월급과 연금까지 들먹이면서 이번만 도와달라고 떼를 쓰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를 보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기에 한 소리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가씨가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가씨가 외국에서 사업한다길래 멋있는 비즈니스 커리어 우먼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답니다. 아가씨도 도련님이랑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외국물 먹더니 허세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안 마치고 외국에서 액세서리 사업하겠다고 나대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였죠. 어디서 외국 사람들에게 사기란 사기는 다 당해서는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계속 빌빌거렸나 보더라고요. 저번에 아울렛에서 아가씨를 본 것도 착각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는 빈둥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그 피해는 오롯이 계부가 다 받았고 견디다 못한 계부가 지원을 끊자 시댁 식구들은 저희에게 손을 내민 거였어요. 남편이요? 알고 보니 결혼 전에 호구같이 돈 다 갖다 바쳤던 겁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월급도 제법 많았어요. 거기다가 야근과 특근을 하고 수당까지 받으면 더욱 많은 돈을 받아갔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받은 돈들은 고스란히 시댁의 주머니에 들어갔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상했습니다. 그 많은 월급과 상여금이 사라졌다니 무언가 앞뒤가 맞질 않았어요. 그 부분까지 저한테는 온갖 거짓말로 무마해왔던 겁니다. 이런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시댁이 꽁꽁 숨겨왔던 씀씀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아니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신우 유학비도 계부의 지원금으로 대체했었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의 돈까지 들어간 모양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싹수가 노란 것들한테 돈, 시간 다 날린 것도 모자라 자기 인생까지 좀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저를 호구같이 생각하는 그 신우한테 어이가 없어서 크게 소리쳤죠. 아니, 제가 교사인 거랑 아가씨 힘든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 연금이 어떻게 공동연금으로 둔갑하나요? 그 이야긴 저번에 다 끝났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시댁 식구들과 한창 대치하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밑반찬을 전해주려고 오셨다가 이 난리통을 보신 겁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아니 사돈! 이건 예의가 아니죠. 친정엄마는 2주에 한 번 주말마다 밑반찬 가져다 주러 저희 집에 들르셨어요. 냉면집 운영하느라 힘드실 텐데도 주말마다 제가 사는 집에 들러서 외동딸인 제 얼굴을 보러 오셨죠. 손수 만든 밑반찬 가져다 주시는 게 낙이셨던 분이시니까요. 이날이 엄마가 항상 오시던 그날이었던 겁니다. 원래 엄마가 오시는 날인 줄도 몰랐던 남편은 이날 제가 쉰다고 시댁 식구들을 들였다가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었어요. 이 며칠 시댁 일로 분위기도 냉랭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엄마 오시는 날에 남편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설마 내 딸도 잡고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친정엄마가 등장하자 남편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 하나 없이 오냐오냐 귀하게만 자란 남편.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성격이 워낙에 괄괄하셔서 주변 사람 그 누구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엄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엄마와 달리 시모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어요. 시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돈 잘 버는 시아버지 옆에서 양양거리며 돈 걱정 안 하고 지내왔고 그 돈으로 명품 사고 팔자 좋게 지내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모아둔 재산도 없어 식당에서 일하다가 계부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큰아들인 남편이 공부 잘해서 대기업 들어간 후로는 자식 자랑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잘난 건 없으면서 남편과 자식 덕 보고 살며 고생 하나 안 하겠다는 스타일. 남편이 대기업 들어가고 나서는 필요하다 하면 돈을 보내주니 아가씨와 도련님에게도 그만큼 투자를 하면 자신에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 여우 같은 시어머니와 달리 저희 엄마는 절대 남들 도움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끈기로 버텨오셨던 분이셨죠. 시어머니가 여우라면 우리 엄마는 호랑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차이는 시모 또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놀라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따로 안방에서 해드렸습니다. 엄마는 두 눈에 쌍심지를 키고 삿대질을 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사돈, 대체 왜 우리 애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애한테 돈 맡겨놨습니까? 돈 맡겨두진 않았지만 며느리가 외동딸인데 사돈댁 재산 다 며느리 거 아닌가요? 이방 오셨으니 사돈끼리 돕고 삽시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 시모의 얼굴은 철판이 10겹이었나 봅니다. 사돈끼리 돕고 살자며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그래도 엄마가 무서우니 살살 웃으며 말하는데 그런 거에 낚일 엄마가 아니셨죠. 그 미친 소리를 듣고 친정엄마가 코웃음을 치면서 따졌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돈들 사고친 것을 왜 우리가 해결해줘야 하나요? 자네, 이러려고 우리 딸하고 결혼했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면서. 그런데 3억? 지금 떼거리로 몰려와서 3억을 해달라고요? 너 당장 일어나. 이런 집구석 다 필요 없어. 친정엄마는 저의 손을 잡아 끌고 집에 가자고 하면서 이런 집구석하고는 사돈이고 뭐가 필요 없다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엄마가 우렁찬 목소리로 따지면서 화를 내자 남편은 쩔쩔매었고 시댁 식구들은 합주기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정말로 현관으로 나가자 남편이 두 팔을 벌려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말의 애정은 남아있었는지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돈 문제로 시끄럽게 하지 않겠다.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면서 엄마를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 꼴을 보니 여태 차문화가 폭발하셨어요. 오히려 지금 와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남편의 행동이 더욱 보기 싫었던 겁니다. 냅다 남편의 볼에 불사다구를 날리셨어요. 그 위세가 대단하셔서 아무도 뭐라 못할 정도였죠. 시모의 작은 중얼거림. 아니, 사돈 그런 게 아니라 라는 말만 들릴 뿐이었어요. 엄마는 더욱 소리 높여 마구 훈계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다들 정신이 나갔다면서요. 시댁 식구들은 엄마와 제가 결국 이혼 소리까지 하자 일단은 넘어가자 했는지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더군요. 그 모양새 엄마도 결혼하자마자 딸 자식이 이혼 도장 찍는 것은 보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인지 못 이기는 척 저의 손을 놓으셨죠.
그리곤 마지막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여기 자네 경제권 우리 딸한테 넘기는 조건하고 시댁 식구들이 한 번만 더 찾아와 횡포를 부리면 그때는 이혼뿐이야. 여기다 도장 찍어. 엄마는 남편의 각서까지 받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억울한 표정으로 각서를 썼고 가지고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또 한 번 난리를 쳤겠죠. 저도 이 당시에는 솔직히 집 명의도 제 것으로 되어 있고 신혼이었으니까 남편과 사이가 좋든 나쁘든 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엄마도 딸 이혼녀로 만들기는 싫으셔서 여태 두고 보신 건데 이번에 다르셨습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사람 안 변한다. 이혼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저것들 보니 뭐라도 준비해야겠다. 내 따로 변호사한테 물어볼 테니 너도 조금씩 준비해놔. 그때 엄마의 쓸쓸한 그 눈빛과 묵묵한 표정 속에서 저는 엄마의 깊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딸이 선택한 남자이니 한 번만 지켜보자 했었는데 그렇게 돌아서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란 작자는 시누이보다 더 악질이었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아주 사악한 악마였었나 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밝혀지게 되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이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뒀던 뉴스에 나온 사건이었죠. 며칠 뒤에 도련님이 우리 집 근처에 작은 빌라에 세를 내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계부가 마지막이라고 마련해 주었다고 하고요. 어떻게 받아낸 것인지 참 못된 쪽으론 능력도 좋더군요. 남편에게 그 소식을 듣고는 왜 하필 우리 집 근처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귀신같이 알았는지 남편이 하는 말은 아주 가관이었죠. 밖에서 고생 말고 우리 집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하긴 내가 우리 남동생 들어온다 그러면 당신이 허락하겠어? 당연한 걸 왜 물어. 도련님이 집에 들어와 산다고 하면 좋아할 여자가 어딨어. 더군다나 그렇게까지 대판 싸웠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신혼집에 그것도 남동생을 들인다는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저의 말에 남편은 그저 입만 삐죽거렸습니다. 시모와 동생들 일이라면 그저 안쓰러워 죽을 지경인 남편이니 옆에 끼고 살고 싶었겠죠. 아니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이미 지옥 언저리에 있었던 셈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주말에 도련님이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어 마주하고 싶지가 않다며 안방에만 있겠다고 하고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둘이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또 꼴의 형제들의 사이는 좋았어요. 속닥속닥대는데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도 틀어질 만큼 틀어졌던 거죠. 아니 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시댁 일에 관여하기가 싫었습니다. 도련님과 대화 중이던 남편이 잠시 후에 안방으로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나가서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요. 동료가 퇴사 후 근처에 왔다고 했죠. 워낙에 연애 초기부터 알았던 남편의 가장 절친한 동료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가 되어서까지 들어올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4시경인가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뭐하니? 이젠 외박까지 해서 수작질 부리는 거야? 제가 싸늘하게 말하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경찰서 지구대입니다. 김현철 씨 아내 되시죠? 지금 남편분께서 술을 드시다가 술집 기물을 파손하셨어요. 그 와중에 다툼도 있었는데 술집 사장님이 신고해서 연행해 왔습니다. 바로 오시죠. 짜증났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서둘러 이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저 먼저 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0분쯤 걸려 경찰서에 도착하니 그곳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었고 도련님은 경찰서 소파에 누워 대자로 뻗어 있었죠. 담당 경찰관은 제가 아내인지 재차 확인하고 그간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술집에서 동료와 술을 먹었던 남편과 도련님은 그 뒤로도 쭉 머물렀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갈수록 입이 거칠어지고 자기들끼리 구성이 오고 갔다고 해요. 여사장의 말에 의하면 몰라요. 지들끼리 돈이 3억이네 5억이네. 내가 더 많이 갔네 네가 뭔데 라고 막 싸우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끄럽다고 손님들 계시니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덤벼들지 뭐예요? 아이고야. 사건은 이랬습니다. 여사장이 조용히 해달라 누차 부탁했더니 자기들 돈 없다고 무시하냐며 갑자기 술잔을 던지고 테이블을 박살냈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 여사장한테 덤벼들어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밖에서 본 시민들이 신고를 했고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왔던 것이죠. 여튼 저 잡것들 저 그냥 안 둬요. 합의 이런 거 일절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에휴 썩을 것들. 나 일단 병원부터 가서 진단서 끊을 거고 기물들 그리고 영업 못하면 나 수익도 없으니 알아서요 경찰 양반. 제가 그들 대신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 숙여 사과했죠. 이 순간에도 남편은 정신이 나간 듯 내가 누군 줄 아냐, 자기 재산이 1000억이다, 곧 부자 될 사람이다 등의 막말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분노하면 뒷골이 심하게 땡기는 거 아시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서자 남편은 저를 알아보는 듯 정신 나간 말만 하더군요.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남편 알기 개뿔로 알고. 좀만 지나봐. 너 평생 후회한다. 너나 네 엄마나 다 똑같은 거. 남편은 끝까지 말을 못했어요. 제가 휘두른 손이 남편 볼에 연이어 꽂혔거든요. 엄마까지 등장시킨 그 요망한 입놀림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번 연속 날리는데 맘 같아서 5억 번 내리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아, 좀 다들 가만히 계세요. 이게 무슨 짓거리들이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그 사이 엄마가 도착했고 20분 후 시모와 신호까지 서해 왔습니다. 상황 설명을 들은 새 여자는 처음엔 못난 두 남자에 화를 냈지만 엄마의 한마디에 또다시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하자. 이것들 제정신 아니다. 내일 당장 이혼소장 날리고 합의를 하던 부자가 되던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라. 열심히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사람 안 변한다. 당장 가자.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엄마가 저에게 한탄을 하며 말하자 옆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이혼소장? 누구 맘대로? 도와달라고 할 땐 무시하고 쌩까더니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든가 했더니 지 엄마를 아주 쏙 빼다 닮았어요. 에휴 천벌 받을 것들. 바락바락 악을 써가며 저희 모녀에게 삿대질을 해대는데 저 또한 뚜껑이 열리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본인의 두 아들이 이런 막장짓을 해서 경찰서까지 끌려왔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 섞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들을 무시하고 엄마 손을 붙잡고 가자고 했어요. 경찰관에게는 저희는 모르는 사람들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런데 제 머리가 뒤로 휙 꺾이더니 그 힘에 의해 털썩 뒤로 넘어졌습니다. 옆으로 보니 신호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 소리치고 있었어요. 네가 뭔데 우리 오빠를 쥐고 흔들어. 통장까지 뺏어갔다며. 선생이면 다야? 어디서 불려오가 들어와서는 오빠도 꼬시고 내 동생까지 저렇게 만들어? 이 술집 여자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아가씨가 제 몸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악이 오른 두 여자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말 숨통이 트여서 살 것만 같았죠. 이 요망한 것들이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오늘 사돈이고 뭐고 다 요절을 내고 말 테야. 이것들이 쌍으로 환장했나. 어디서 귀한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해? 그래, 같이 죽어보자. 엄마는 처음엔 그 못된 손들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자 오히려 그녀들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친 겁니다. 시모는 바닥에 쓰러져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남의 귀한 자식이 불려한테 먹혀 뼈밖에 안 남았다고요. 감히 네가 우리를 쳐? 우리 집안 말아먹는 것도 모자라. 형사님 보셨죠? 저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저것들 싹 다 교도소에 처박으세요. 뭐? 니들이 먼저 치고선 어디서 수작질이야? 그래, 같이 교도소 가자. 니들 또 무슨 수작질 부릴지 모르니까. 니들 손발 꽁꽁 묶는 동안 후딱 이혼 처리할 거니까. 그리고 내 딸 집이니까 다시는 발디딜 생각하지 말어. 아우, 다들 진정하세요. 진짜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자리에 얌전히 앉아 계세요. 그때 엄마가 핸드폰을 들더니 딱 가리키더군요.
지금 영상과 녹음 모두 되고 있고 이거 증거로 다 남길 거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조사를 받고 집에 가게 되었어요. 경찰관님은 본인이 다 받고 쌍방 가시는 것보단 그냥 좋게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양쪽에서 주고받았으니 소송 가봐도 변호사 비용만 낭비할 거라는 거였죠. 다만 술집 여사장님 거는 별도로 처리할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했죠. 엄마나 저나 그 술집 거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가 먼저 설을 나서자 뒤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두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시했어요. 그게 마지막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엄마를 따라 신혼집으로 들어갔는데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그리곤 밥을 하시더니 일단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 후엔 거실에서 저의 머리를 빗겨주시고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발라주셨죠. 속상한 마음을 꾹 눌러 참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이런 모습이나 보여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울지 마. 그 인간들이 말종인 거지. 너는 아무런 죄가 없어. 그까지 집구석 때려치우고 나와. 더 이상은 참고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러고는 저의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강해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엄마는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새벽 불이 나게 일어나시더니 남편의 짐을 캐리어에 담아서 현관 복도에 던졌어요. 그리곤 제가 일어나자마자 당장 비밀번호 바꾸라고 보채셨습니다. 세상에 모르는 거다. 저들이 너한테 어떤 해코지 할지 모르니 내 말대로 해. 그리고 이럴 땐 악착같이 네 걸 챙겨야 하는 거야. 조금만 빈틈이라도 보이면 달려드는 게 사람이고 인생이야. 엄마 말 들어. 저는 그렇게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오전 일찍 휴무를 내고 엄마랑 같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소송이던 합의 이혼이던 유책 사유는 명백하니 걱정 덜라고 하셨죠.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런 일은 소송으로 가시면 험한 꼴 많이 보시니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시는 게 어떨까요? 길게 끌 소송건도 아닌 것 같고요. 엄마와 저는 동의했고 얼마 후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사로 보냈죠. 그런데 일주가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그 경찰서 사건 이후 남편에게서 전화나 톡 등 일절 연락이 없었던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문점은 회사 동료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남편의 동료였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과장님 1달 전에 휴직기 내셨는데 자꾸 등기가 와서요. 일단 제가 보관 중인데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1달 전부터 남편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짓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저 몰래 휴직기라니 도대체 남편이 어디 간 것인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나타나라는 내용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동료 여직원에게 모든 걸 들어서 안다고요. 그리고 톡으로 마지막 일침을 가했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몇 번 더 보내고 안 나타나면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 내가 소송으로 일방적으로 다 가질 테니까. 그러자 채 3시간이 되기도 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고작 숨어있던 곳은 도련님이 묵어있던 빌라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그 집으로 향했고 벨을 누르자 초취한 도련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남편은 어디론가 바쁘게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분통이 터지는지 후다닥 달려가서는 남편의 머리채를 쥐고 불사다구를 날리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을 마구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울려? 내가 2번은 없다고 했지.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것 같으니라고. 잠수 타면 타니? 이젠 이혼도 못하게 괴롭히니 시간 끌려고? 장모님 이거 놓고 말하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러게 진작에 도와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잖아요. 끝내 저희가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남편의 변명.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남편을 실컷 흔들고 난 엄마는 자초지정을 싹 다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곳에 숨어서 무슨 수작질을 벌이고 있는지 모두 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대역죄인인 마냥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엄마는 살짝 그들 간을 보더니 미끼를 던지셨습니다. 있는 대로 다 말하면 내 이혼은 다시 생각할 수 있어. 잘 판단해.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그러자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핑계대고 저 몰래 사채를 빌리러 다녔다는 걸 실토했습니다. 아가씨가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빚이 꽤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빚과 도련님이 물린 주식에 남편이 카드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한 것이었죠. 손실을 만회하려고 추가 매수를 했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패해서 지금도 연일 하락 중이라네요. 게다가 도련님이 계부에게 찾아가 돈을 융통해달라고 했다가 계부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시모와 이혼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 시모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죠. 게다가 그날 술집 여사장 가게에 기물 파손 등에 의한 합의금이 800만 원 나왔는데 그것도 아직 갚지 못했다고 해요. 마지막 심정이라 생각하고 그 숨겨둔 일까지 계부에게 말하자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하긴 자신의 핏줄도 아닌데 개차반일 시모와 의붓 자식들을 계부가 계속 끼고 도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월급 통장까지 뺏기고 도련님에게 투자한 카드빚 때문에 독촉장이 날라오자 도저히 갚을 방도가 없었답니다. 급기야 사채까지 알아보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이 인간도 갱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포기를 하고 이혼을 생각했는데 이날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게 되었죠. 이혼 소장 날아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네 가족들이 나에게 했던 횡포 전부 싸잡아서 날려줄 테니까.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아. 네 등골만 빼먹는 거머리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해. 끼리끼리라고 니들 얼굴 좀 봐봐.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집안 편을 들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하다 집안 돈 다 날려먹었는데도 뻔뻔한 신우. 유학 갔다 거짓말치고 자신의 형 돈까지 다 날려먹은 도련님. 교사 며느리의 빌부터 며느리 친정 돈까지 노리는 시모. 그리고 그런 가족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까지 갉아먹는 이 사람.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나머지 학교에 휴직기를 내고 변호사를 만나 서둘러 이혼 소송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이들은 끝내 마지막 하나만은 비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건 동료와의 추악한 사업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나란히 깜빵에 있게 된 것이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휴직계가 거의 끝나가서 학교에서 온 전화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경찰서라면서 걸려온 전화는 정말 황당을 넘어 치가 떨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혈육의 피가 얼마나 진한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아니라 형사였습니다. 지능범죄팀이라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었죠. 김현철님 아내시죠? 남편분께서 금괴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할 게 있는데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정말 꿈인지 알았어요. 밀수라뇨? 금괴라뇨?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들려와 정신을 놓을 뻔했어요. 그 시작은 퇴직한 남편의 동료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들은 말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부산과 남해안 일대 금괴밀수 사건에 남편은 배달, 도련님은 접선, 신우는 자금이체, 남편 동료는 총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남편 동료가 퇴사 후 퇴직금을 다 날리자 해외 영업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이번 일을 은밀히 진행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거리가 멀고 손이 모자라자 남편은 휴직기를 내고 도련님과 신우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더구나 미친 듯이 금값이 오르자 이번 한 번만 제대로 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시댁 잡것들이 가감했던 거였어요.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도련님과 아가씨는 낌새가 이상하자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거래는커녕 4명에서 5명이 사채로 끌어쓴 50억을 들고 튄 것이었죠. 거긴 남편 동료에게 속아 투자를 한 20명 정도의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배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서울의 쪽방촌에서 도련님과 아가씨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한 날 저는 다시 또 하늘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편의 동료는 친인척을 통해 부동산 대출로 명분 삼아 돈을 모았던 것이었죠. 고성이 오고 갔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대기업 조카 믿고 돈을 투자했는데 막되먹은 인간이라며 온갖 막말이 오고 갔죠. 그리고 거기에 엮인 피해자들도 전부 왔었고요. 저 또한 처음엔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아내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남편은 공범 신분으로 거기 앉아있던 것이었죠.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래도 신뢰와 믿음으로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떤 심정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냈어요. 이게 그날 네가 술에 취해 말한 1000억대 술주정이니? 너 정말 쪽팔린 줄 알아. 네 돈은 1억이나 들어갔어? 1000만 원? 그럴 시간에 1, 2년 열심히 일했으면 어느 정도 모았겠다. 네 모습 봐봐. 너 지금 사람 아니야. 회의 때 당당하게 말하던 네 모습은 1도 안 보인다고. 남편은 차분한 제 말에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본인도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지, 왜 지옥 언저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나 봅니다. 적어도 그 모습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고성과 함께 멱살이 오고 갔어요. 도련님과 아가씨 쪽이었죠. 그들은 형사가 가지고 튄 돈의 행방을 물었더니 다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1, 2주 사이에 50억 현금을 어떻게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소리를 듣자 피해자 10명 이상이 저것들 죽여야 한다며 마구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침을 뱉는 사람, 멱살을 잡는 사람, 바닥에 쓰러져 뒹구는 사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곁에 못 오게 하는 건 시모였죠. 시부 또한 오셨는데 하늘만 바라볼 뿐 딱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네가 도와주었더라면 우리가 그런 짓까지 했겠어? 다 너 때문이야. 엄마 인생도 내 인생도 너 때문이라고. 그래, 같이 죽자. 여러분, 저 그 돈 저 여자한테 줬어요. 저 여자도 공범이에요. 그 소리에 모든 피해자들이 저를 바라보았지만 형사분이 나서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이분은 아니니 다들 진정하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잡것은 오히려 모든 탓을 저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을 하더군요. 더 이상 그들의 핑계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죽든 살던 이젠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혼 무효 소송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구속이라 참석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시모는 저에게 툭하면 전화를 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자식들 인생을 망쳐? 오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곱게 잘 생각 마라.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 적도 없는 게 감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네가 원흉이야. 네가 악마라고. 내 자식들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그게 시모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전화번호를 바꿨고 다시는 그들을 만날 일이 없었죠. 냉면집을 팽개치고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엄마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하게도 불효를 해드린 것 같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더군다나 시모는 자식 3명이 실형이 선고되자 엄마의 식당까지 찾아와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독한 사기꾼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이 음식에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안답니까? 쫄딱 망해버리라고 내가 평생 고사를 지낼 거야. 냉면집 앞에서 철버덕 주저앉아 엄한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시모는 엄마에게 구정모를 뒤집어 맞고 경찰에 의해서 끌려나가야만 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시부한테 이혼 소송을 당해 위자료까지 줘야 할 판국이라고 하더군요. 참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었죠. 그런 분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복을 차버린 시모, 아니 그 사람들의 그릇이겠죠. 그게 시모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전화번호를 바꿨고 다시는 그들을 만날 일이 없었죠. 모든 소송이 끝나고 잠잠해졌을 때 엄마가 그러시대요. 엄마 팔자 닮아서 저도 이혼하고 살까봐 그게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한 번은 참았는데 참아서 될 인간들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이혼할 때는 세상 끝난 것처럼 두렵고 힘들지만 다 사라지더랍니다. 앞으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홀가분하게 인생 즐기며 살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가끔 엄마와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상처를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 남편인데 면회는 갔었냐고요?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새 인생을 살아도 모자랄 판에 그 과거, 아니 악몽은 후딱 잊어야 하니까요. 엄마는 상처가 아물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때는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라 하시더군요. 하지만 지금처럼 엄마와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결혼해서 피곤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쓴맛을 봤으니 이제 저와 엄마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다가옵니다. 세상에는 참 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독한 것들. 저는 비록 악한 남자와 시댁을 만나 몹쓸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평안과 선한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